자, 이제 증여세 납부 의무 면제 조항을 보겠습니다. 특이한 조항이에요. 특이한 조항.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내지 않아도 좋다는 거야. 겁나 신기하죠.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가 자녀에게 금전을 대여했어요. 금전을 대여.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줄 수 있잖아. 이 자녀가 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폭망이네. 폭망. 지금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해하셨죠? 폭망.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안해. 증여세를 낼 능력은 조금 있다 나와야지. 폭망을 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경우 어떻게 했어? 한 10억 빌려줬는데 이거 가지고 애가 사업을 한 거야. 쫄딱 망했어. 쫄딱. 그쵸? 롤만 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랬는데 잘 봐. 얘가 지금 10억을 이걸 어떻게 갚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생각을 해봐. 네가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너가 10억을 빌려줬어. 근데 애가 망했어. 근데 거기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돈 내놔 이 새끼야 지금. 그렇게 하겠냐고.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야, 갚지 마.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채무 면제 이익이 생긴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얘가 채무 면제로 이익이 생겼다고.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게 사업과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건 차치하고. 그래서 얘가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는데 이걸 과세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지. 증여세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특히 돈을 준 게 아니라 안 받은 것에 불과하잖아. 그쵸? 이 소극적 증여라고 해 보통 이런 거. 소극적 증여를 받았는데 이거 지금 납부할 능력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지나치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게 만약에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크게 문제도 없어. 왜? 이월결손금으로 다 까면 돼. 채무 면제가 어차피 까. 근데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걸 가지고 사업자금에 또 썼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망했어 내가. 쫄딱 망했어.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다 대고 채무 면제해줬다고 증여세 내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납부무 면제라는 조항이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인생 모르는 거 아니겠어? 인생? 이렇게 망했어. 그랬는데 얘가 계속 그렇게 열심히 게임을 하더니만 프로게이머가 됐어. 프로게이머. 게이머 이거 맞냐? 어쨌든 프로게이머가 된 거야. 대박 난 거야. 그쵸? 그때 과세관청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돈 생겼네. 증여세 돼. 이렇게 나온다 얘가. 이해하셨어요? 과거의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면제해줄 당시 증여세 납세무 성립 당시에 납부 능력이 없으면 그냥 끝난 거지. 라고 하는데 과세관청은 계속 뭐라고 한 거야. 돈 생겼는데 얘. 돈 있는데 이제. 인생이라는 게 사이클이 있는 거 아니야. 인생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세상 모든 게 다 사이클이 있어요. 내가 나이가 45이잖아. 근데 20대 때부터 보면은 금융시장도 다 사이클이 있고 다 있어. 부동산 영원히 오르지 않아요. 절대로. 다 사이클이 있어. 사이클이. 그 사이클이 어디서 정점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맨날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그러잖아. 나 같은 경우는 허리에 서서 가슴에서 팔 뿐이지. 그래도 조금 먹고 살면 되지. 그렇잖아. 이 사이클에 정점에 있을 때 우리는 꼭 뽑아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사이클에서 얘가 폭망해서 소극적 이익을 얻었는데 이때 과세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과세관청은 계속 우리가 뽑아낼 수 있으면 뽑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야. 납부 면제에 있어서. 이해하시겠죠? 근데 대법원은 아니다. 증여세 납세무 성립 당시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다가 이게 입법자들이 화가 났는지 과세관청이 계속 밀어붙여요. 국회 여러분들 잘
그런 거 국세청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지방국세청장님 정도 되잖아요. 차장님 되면 맨날 만나는 게 국회의원이야. 여러분 세무서장만 돼도 국회의원 엄청 많이 만나. 맨날 만나서 어려움 토로하고 이런 거 바꿔야 된다고 국회의원들도 막 얘기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승인만 내주는 거지 입법자들 입법 활동을 행정입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그래서 어쨌든 입법자들이 반발해서 야 필요 없어. 징수시기로 간다. 징수시기. 납부분 면제 요건. 지금 현재는 저 정점 사이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가볼게요. 납부분 면제 사유. 그래서 반가로 1번에 보면 이게 다 소극적 이익 중에 하나야. 채무 면제. 아 부동산을 사용하는데 아들이 장사가 하나도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임대료 받아요? 에이,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죠. 내지마. 돈 빌려줬는데 이자 꼭 받아야 돼요? 아, 내지마 너 힘들잖아. 그쵸? 이러한 증여 형태고 반가로 1번은 소극적 이익의 증여 형태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 내 땅이 있는데 네가 좀 싸게 사가 그러면 지금 힘들면 그리고 이걸로 해 이런 거지. 이걸로 자시 한번 일어나봐 뭐 이런 거야. 그렇겠죠? 반가로 2번을 보면 그런 행위 증여 행위 당시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하여도 요게 새로 문구가 들어온 거야. 체납 처분을 하여도 옛날에 이 문구가 없었다고. 증여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는 증여세 면제해 주라고 돼 있는데 이제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체납 처분을 하여도 이거지. 체납 처분을 하여도. 즉 징수하여도 못 받을 때만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징수하려고 하여도. 그럼 얘는 이런 증여 이익이 생긴 다음에 제척 기간까지는 사이클이 오면 안 돼요. 다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쵸? 증여세 무서워서 올라오지 말라는 얘기야. 이게 뭐야. 그래서 입법 취지는요. 우선 두 번째 줄 끝에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해서 증여세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는 게 이 골자입니다. 그 납부 능력의 판단 시기와 관련해선 대법원은 증여세 납세무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가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 능력을 판단하면 결국 증여세 납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 당시에는 체납 처분을 하여도라는 문구가 법문에 없었어. 근데 입법자는 이에 반발해서요. 소득 발생 시점 조절 등을 통한 조세 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증여세 안 내려고 소득을 일부러 발생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근데 돈이라는 게 내가 그 정도인가? 증여세 내기 싫다고 일부러 안 벌어? 그런 능력이 있나? 나는 솔직히 싶어요. 너 그럴 수 있냐? 우리는 그런 거지. 세금 때문에 내일 받아? 이거 자의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고정거래처 아니면 쉽지가 않아 현실적으로. 당장 한 푼이라도 땡겨야죠. 땡겨야 될 거 아니야. 일단 빨리 땡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어. 내가 지금 국세 환급을 받거든. 그럼 계좌에 입금이 되는데 아직 입금이 안 된 거야. 납세자가 왜 입금이 안 됐냐고 아침에 연락이 왔어. 그래서 국세청에 전화해가지고 세무서에 전화해가지고 왜 입금이 안 됐냐 했는데 목요일날 입금해준대. 목요일날. 그래서 좀 일찍 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우리는 다 목요일날 한대. 항상 그 목요일이야. 이놈 목요일. 목요일날 한꺼번에 다 입금하니까 그냥 그때 받으시면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냥 무조건 목요일날 한꺼번에 입금한대. 오늘 하면 안 돼요? 아 목요일날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가서 진상 치면 돼요. 진상 치면. 신나 뿌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기엔 이틀 차이는 좀 기다려줘야지. 그렇잖아요. 아, 뭐 나도 오늘 입금되면 나도 주식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anyway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조작할 능력이 납세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입법자는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 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하나여 납부분 면제 사유를 했습니다. 결국 집행 시기를 기준으로 납부분 면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속세는 연대납세 의무자가요 보충적인 게 아니야. 그냥 다 내는 거야. 근데 증여세는요 항상 물어봐. 증여세 신고를 하잖아. 미성년자한테 현금 1억을 줘. 그러면 증여세가 한 1,000 몇백만 원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내가 입금증 내고 증여세 낸 그것까지 다 하잖아요. 그럼 과세관청 꼭 전화해요. 증여세 뭘로 냈냐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무자니까 수증자가 그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야. 증여세 뭘로 내셨냐고 항상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낸 통장 있죠? 증여세 납부 통장. 그거를 밀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 입금 요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계좌번호. 그러면 그 낸 사람이 딱 아빠잖아. 그러면 증여세 내준 게 또 증여가 되는 거야.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 그 증여세를 내줍니다. 또 아빠가 내줘요. 또 물어봐. 그 증여세 또 누가 냈냐고. 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그게 또 증여세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러면 또 아빠가 아이씨 열받아 그러면서 또 내는 거야. 언제까지? 무한 등비급수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아니 우리 직원이 실제로 해서 내 증여세 분명히 내라고 했단 말이야. 자녀 돈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더 많이 주고 증여세까지 생각해서 하라고 했는데 납세자가 내 말 안 믿은 거야 또. 그러고서는 어떻게 한 거야? 증여세 아들 돈이 아닌 자기 돈으로 내준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다시 증여세 그거 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 증여세 애 돈이 없어. 그럼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증여세를 하는데 또 합산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우리 직원이 그것도 합산과세 안 해가지고 내가 또 화가 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야. 남의 돈 대신해 주면 다 증여야. 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회사 횡령으로 문제가 있었거든. 우리나라에는 뭐 건설회사, 청담동에 있는 건설회사도 꽤 큰 회사였는데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횡령을 해서 구속되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횡령금 추징금이 나온 거야. 추징금 100억대가 남았어. 근데 이걸 아버지가 내준 거야. 이해하셨어요? 과세관측 그걸 잡아가지고 그 증여세 내라고 한 거야. 아들이 추징금 내야 되는데 왜 아버지가 냈냐고. 추징금 받을 때는 아무 말 안 해. 국가가 누가 내든 추징금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뻐꺼가 2009 걔 29,000원이야? 29만 원인가? 29만 원밖에 없는 뻐꺼가 지금 추징금 못 내니까 자녀들이 냈잖아. 나 그거 증여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죽겠어 아주 그냥. 그거 자녀들이 내는 거 아니야. 뻐꺼가 내는 거지 뻐꺼가. 뻐꺼는 근데 돈이 없잖아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 증여세 납부면 면제 사유가 되나? 채무 면제. 제3자 변제도 면제 해당. 이거 조금 어렵네. 뻐꺼 가능할 수 있어. 지금 보니까 납부 능력 없고 이 채무 면제라는 게 제3자에 의한 변제도 되는 거거든. 그러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네. 나한테 오면 내가 증여세 좀 잘해줄 수 있겠네. 어쨌든 신문 기사 나오면 바로 얘기해줘. 내가 찾아가게. 어쨌든 그런 거야. 이게 대신 내주면 그것도 증여인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증여세는요. 연대납세 의무가 있기 전에는 대신 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연대납세 의무는 언제 있느냐? 세 가지 경우가 있어. 거기 조항이 있죠. 자, 연대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증여자입니다. 증여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증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게 집행이 안 되니까 연대납세 의무가 생기는 건데요. 동그라미 1, 2가 거주자에 대한 거고요. 동그라미 2가 비거주자에 대한 거예요. 자, 1번을 보니까요. 애를 못 찾아 그냥. 수증자의 주소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거야. 두 번째는요. 납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증여를 받은 거지 이런 애들은. 적극적 증여. 이해하셨죠? 납부 능력이 없고요. 체납 처분을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합니다. 결국 거주자는요. 집행이 안 되는 거야. 증여세.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비거주자는요. 깔끔합니다. 그냥 비거주자인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거야. 국내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내주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체납 처분을 집행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것을 요건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티브 미국 간 스티브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증여세는 아버지가 내줘요. 상관없다 이거야. 새로운 증여가 아니야. 연대납세 의무에 이행이 되는 거야. 국세청 해석도 그렇습니다.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자, 그 다음 연대납세 의무의 예외 있죠. 증여자에게 무작정 연대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증여나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그런 증여가 아닌 특히 증여 의제 같은 경우는 증여자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라고 100%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아, 1번부터 5번에 있는 케이스는 연대 납세물을 부과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에 1, 2, 3번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대 납세물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외우고 싶으면 외우세요. 그건 자유예요. 자유. 자유지만 내가 수험생이라면 안 외운다는 거예요. 내가 수험생이라면.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선생님 잘못 만난 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런데 밑에 있는 말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박스. 연대납세무 예외 규정은 자 밑줄 긋습니다. 민법상 증여가 아니야. 이건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과세 형평상 세법에서 증여로 모아 과세하는 케이스 있죠. 이런 데는 너무 연대납세물 부과하는 건 지나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쪽은 면제하는 거야. 진짜 혹시라도 쓰라고 나오면요. 이 말 쓰셔도 교수님이 틀렸다고 할 것 같지는 않아. 내 개인적인 생각이. 이거 너무한 거지. 이거 뭐 우리도 일하면서 찾아보는 건데. 자, 결국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서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는 언제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민사상 징여 있죠. 신탁 이익의 징여도 이게 경제적 실질이 완전히 똑같잖아. 누구한테서 왔는지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보험금 징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가 보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의 존재를 쉽게 인정할 수 있고 산출세 근거가 명확한 것들만 연대납세의무를 두고 있어요. 자, 여기 하나 더해서 명의신탁 징여 의제는요. 지금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일 때 징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거잖아. 근데 명의신탁 징여 의제는 그 실제 소유자가 징여자가 되는 개념이잖아. 그렇잖아요. 조문 자체가 45조 A가. 그러면 자기가 내 거 자기에게 연대납세의무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다만 증수권 확보를 위해서 물적 납세의무만 두고 있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세 번째. 징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도요. 새로운 징여에 해당되는 거죠. 다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요. 가능한 거예요. 그때 연대납세의무 이행이 가능합니다. 4번의 별표 치시고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징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상속세는 아까 봤듯이요. 누가 지금 조세채권 확보 곤란 이런 거 1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징여세 연대납세의무는요. 기본적인 본질이 물론 비거주자 케이스는 제외하고 있지만 비거주자도 국가가 생각한 건 어차피 곤란하다고 본 거야. 왜? 압류가 안 되잖아. 해외재산 얘네들에 대해서 압류가 잘 안 되니까 비거주자 곤란하다 그냥 생각해서 조건 달지 않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게 조건을 안다는 게 이런 대납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지만 연대납세의무 그 자체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는 잘 생각해 보면 앞에는 집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동그라미 1, 2는 국내 거주자가 수증자일 때는 반드시 집행을 해보고 나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거고요. 비거주자는 집행하지 않고도 바로 부과할 수 있다는 뜻도 되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싫은 사람은 불리한 거지. 하지만 이왕에 낼 돈이라면 증여자가 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반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불리라는 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상황에 따라. 자, 다시 돌아오면요. 동그라미 2번. 연대납세 의무는 아니 동그라미 1번이다. 그 납세 의무. 그래서 뭐 상속세는 본래의 납세 의무에 속하는 거고요. 징여세는 제2차 납세 의무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도가요. 상속세는 한도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징여세는 한도가 없이 모든 징여세에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도요. 거기 상속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 확정할 때 연대납세 의무가 자동 발생하는 거고요. 징여세는요. 지정 통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조세채권 확보가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납부고지를 필요로 한다. 이게 거주자 쪽을 기준으로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총론은 다 끝났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상속세 편부터 가봅니다. 실무에서는 징여세보다 상속세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징여세는 여러분 일하면서 정말 쉬운 거야. 그냥 보이는 거야. 정말 어려운 거는요. 여러분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전환사채 이런 건요. 이거는 진짜 보통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야.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나면 피하고 싶을 거예요. 겁나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건 시험 문제 좀 그렇고 어쨌든 징여에서 의제 추정이나 이런 조항들이 중요한 거고 상속은 전반적으로 인생에 있어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속세가 어렵지. 신고 수수료는 다 상속세 주지 징여세 수수료 안 준 사람도 많아요. 자기 혼자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 그럼 쉬었다가 상속세부터 가보겠습니다.